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요즘 취업하기 정말 힘들죠. 원하는 직장에서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은 다릅니다. 일찌감치 진로를 정하고 졸업하기 전 취업에 성공하는데요. 경북의 경우는 취업률이 50%가 넘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학생들을 고용하는 기업에도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전병주 기자가 취업에 성공한 특성화고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신혜진 학생. 졸업을 4개월 앞두고 있지만 11월부터는 어엿한 직장인이 됩니다. 혜진 양이 일하는 곳은 전국 소수력 발전 중소기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회사로 경북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취업 목표로 와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회사 와서 복지나 급여 등 여러 가지는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드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캐드로 설계도 하고 측량이라든지 현장 실습 나가서 동료 직원들도 혜진 양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성실하고 착한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칙칙한 분위기에서 좀 더 밝게 빛난 것 같은. 2019년 2월 기준 경북 지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56%, 전국 평균 33%를 웃돌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60%의 취업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전체 수업 일수 중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 측은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 이른바 매직 사업을 통해 특성화고 14곳에 최대 2억 5천만 원을 들여 맞춤형 현장 실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3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학교 혁신과 더불어 학교 환경 개선을 많이 했고 그리고 취업률도 향상하는 효과를 봤는데요. 교육부에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특성화고 혁신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학교에서 우리 교육부에서 이제 더 추가를 더 받아서 총 16개 학교를 1월 중에 최종 선정을 해서 내년 3월 중에 예산을 교부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고용하는 기업에도 여러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북 선도기업으로 지정되면 우수한 고교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병역 특례 업체 선정에 가점이 한 5점 정도 있습니다. 정책 자금이 이제 지원이 필요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 그런 데는 또 저리로 장기 대출이 가능하고요. 공공 입찰에 선도기업이 참여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현장 훈련비와 지도 담당자에게 월 최대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학생들은 조기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선도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일부 특성화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뜨는 분야로 체제를 바꾸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폐교 위기에서 벗어난 학교도 있다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은 시각, 학교 건물과 운동장 불이 환합니다. 운동장에서는 반려견 훈련사 실습이 한창입니다. 허들을 넘고 구멍을 빠져나가고 학생들은 강아지들이 코스를 따라가도록 이끄는 방법을 배웁니다. 실질적으로 배우니까 기억에도 잘 남고 훈련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쪽으로 관련된 직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는데 와서 배우다 보니 더 다양하게 더 여러 가지 분야의 직업을 알게 되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같은 시각, 학교 건물 안에서는 애견 미용 수업도 한창입니다. 이렇게 한국 펫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하면서 꿈을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펫 전문인을 양성하는 유일한 고등학교다 보니 인기도 높습니다. 내년 입학 경쟁률만 해도 3대 1을 넘었습니다. 교사들은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영주, 안동 이 지역에 홍보를 많이 다녀도 학교에 특별한 색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경에 있는 또 다른 고등학교.
이 학교는 관광 분야를 전문으로 하다가 지난해부터 조리로 특성화 분야를 바꿨습니다. 학생들 취업률이 낮고 취업한 뒤에도 만족도가 높지 않아 입학률이 점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도 체제를 바꾼 뒤에는 입학 정원이 모두 찼습니다. 이처럼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들이 특성화고로 체제를 바꾸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금까지 모두 21개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바꾸거나 학과 자체를 바꾸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요즘 뜨는 분야로 변화를 준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고 말합니다. 산업 수요에 맞는 학과로 재구조화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선호도가 높은 그리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가지고 쭉 진행해왔던 게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유망한 분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취업난 속에서도 이렇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이른바 직업계 고등학교는 매년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속사정을 살펴보면 좀 씁쓸합니다. 근속 연수가 짧다는 건데 아직 능력보다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도 그렇지만 취업률을 높이는 데만 급급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북의 한 특성화고 경영과를 졸업한 김모 씨. 현장 실습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지만 반년 만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사무직이라던 처음 설명과 달리 청소나 허드렛 일이 주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약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차별하는 게 좀 있었고 그냥 제가 느꼈을 때 진짜 별로였어요. 영자는 그냥 무조건 청소만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대구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여 년이 지난 이모 씨도 뒤늦게 대학 진학을 고민 중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진은커녕 대졸 신입보다 못한 임금에 생각이 많아진 겁니다. 네, 임금이라든가 이제 승진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졌고 고졸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그 기업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같이 뭐 고졸도 있었는데 고졸 중에서 승진한다라고 승진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실제 전문성 없는 업무나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고졸 취업생 중 20%는 1년 이내 퇴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직률을 살펴봐도 대졸과 비교하면 1.5배 정도 더 높고 4번 이상 직장을 옮긴 경험이 있는 사람은 17%나 됩니다. 그만큼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는 얘기지만 학교는 취업률을 높이는 데만 급급한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80% 이상은 꾸준히 갑니다. 그 취업 현장에서 계속 취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해마다 취업 성적표 자랑에 바쁜 직업계 고등학교. 단순한 수치보다 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영천시 오수동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환경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설 허가를 거부한 영천시와 업체 측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의회도 환경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 오수동의 폐공장 부지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환경시설 업체가 이곳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을 만들겠다며 영천시에 허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영천시는 불허 처분을 내렸고 업체 측은 영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업체 측이 다시 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불허 처분하면서 일단 그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생각했는데 1심 패소되면서 다시 이제 재결집하고 이제는 이제 주민들뿐만 아니라 범시민적으로 지금 결집이 돼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한센인 병원이 있는 데다 반경 1km 이내에 대학병원과 학교가 위치해 환경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호강 지류가 흐르고 천년 고차를 품고 있는 유봉산 등 청정 지역에 오염시설을 짓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천은
삼산 이수 고장입니다. 그러면 삼산이라 하면은 마연산, 작산, 유봉산입니다. 이제 이 유봉산 밑에 이런 공향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영천시 의회도 결의문을 내고 환경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영천시 의회는 청정 영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대규모 환경 오염을 불러올 오염 토양 반입 정화 시설 설치 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11만 영천 시민과 함께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1심에 패소한 영천시가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영천시는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나타난 과속 단속 카메라에 멈칫하신 적 있으시죠? 혹시 내 차가 카메라에 찍힌 건 아닐까 걱정도 하실 텐데요. 깜짝 놀라지 마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안동에서 의성으로 향하는 국도 5호선 단촌면 구간의 속도 제한이 60km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모를 운전자를 위해 경찰이 올해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겠죠.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에서 의성군으로 넘어가는 국도 5호선입니다. 시속 80km 구간이 이어지다 갑자기 60km 구간으로 바뀝니다. 지난 25일 경찰이 의성군 단촌면 구간에 시속 60km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에 있었던 80km 과속 단속 카메라도 60km로 바꿨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하는 운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시간이 바쁜데 빠른 출근길에 보통 80km로 오는데 갑자기 60km로 줄어드니까 놀라고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갑자기 제가 속도를 줄이면 뒷차도 박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처음에 몰라서 그냥 80km 계속 달리다 보니까 혹시 찍힌 건 아닐까 하고. 단속 구간 인근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르신 저 바뀐지 모르셨어요? 모르지요. 요 바로 앞인데요. 아니 우린 뭐 매일 당기도 모릅니다. 뭐가 바뀌는지. 무작정 그 단속을 한다 하는 건 말이 아니죠. 지금 60km로 바뀌는 말이죠. 나도 키로수는 나도 지금 내가 몰랐어요. 하지만 경찰이 구간 속도를 하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이곳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5명이 숨졌기 때문입니다. 모두 갓길로 가던 농기계를 차량이 들이받은 사고로 도로 폭이 좁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사망자들 대부분이 농민들입니다. 또 동행인도 많고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그런 좁은 구간입니다. 또 기존에 있던 것도 하향을 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약 2, 3개월 정도의 그 계도 기간을 거쳐서 기간 안에도 단속이 되면은 경고장이 발부가 됩니다. 계도 기간일지라도 좀 이 기간 안에서 속도를 꼭 지켜서 운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계도 기간인 것을 홍보하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아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북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과속 단속 카메라는 560여 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만 200여 대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수확철 농기계 운행이 많아지는 만큼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노선도가 앞으로 새로 그려질 전망입니다. 수성구 범어동을 출발해 동대구역과 엑스코를 지나 동구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모노레일 노선이 건설될 예정인데요. 이르면 올해 안에 기재부의 최종 사업 승인을 받아 2024년쯤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이른바 도시철도 사각지대로 불리던 대구 일대에 새 노선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수성구민 운동장역을 출발해 범어내거리와 동대구역을 지나 경북대와 엑스코, 이시아폴리스까지 연결합니다. 총 길이는 12.4km, 모두 13군데의 정거장을 갖출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을 연장해 만드는 지상 모노레일로 엑스코선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북한 내거리 그리 가기도 좋고 그래 생활하는 데는 생활까지 너무 좀 좋지 뭐. 대구시는 마지막 관문인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사업 여부를 최종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승인이 떨어지면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첫 삽을 뜬 뒤 3년 뒤 완공할 계획입니다. 노선이 신설되면 북구 검단동에 조성 중인 금호 워터폴리스 사업은 물론 엑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 개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는 일대 개발 붐에 힘입어 2만 3천여 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잡을 해소해서 대중교통 편의가 이제 좀 증진될 수 있고요. 그리고 노선 주변으로 있는 그 엑스코, 마이스 산업과 마이스 연관 산업, 숙박, 외식, 관광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새로운 발휘될 엑스코선 건설의 청신호가 켜지면서 대구 지역 대중교통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혁입니다. 요즘 한창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맘때 놓치지 말아야 할 구경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절초인데요. 석탑, 고분, 또 기와등과 함께 어우러진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구절초 풍경, 박은경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듯 한방눈이 켜켜이 쌓인 듯 한창 피기 시작한 구절초가 그야말로 소금을 뿌린 듯 흐뭇한 가을빛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여기 처음에는 인터넷 보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2, 3년 다니고 있습니다. 꽃도 예쁘고 지금 아직 절정기네요, 꽃이. 무심한 듯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3층 석탑과 야트막한 언덕 마냥 몸을 낮춘 고분. 때마침 일렁이는 꽃물결은 환상적이기까지 합니다. 즉석에서 벌어지는 음악회는 덤. 아무데나 쪼그려 앉아도 유명 갤러리, 명품 공연장이 부럽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저희가 버스킹을 했는데 처음 왔는데 들어오는 도입부부터 굉장히 꽃향내도 좋고 막상 와서 딱 차리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환호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구절초가 피는 계절이 되면 내년에는 꼭 한 번씩 와볼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구절초는 9달 동안 9마디가 생긴 후에 꽃이 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분홍빛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흰색으로 물들기 때문에 가을 내내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서항마을에 구절초가 처음 선을 보인 건 지난 2016년으로 지역단체가 석탑 주변을 정비하며 심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짧아서 아쉬운 가을, 절정에 다른 구절초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을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전국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갈 곳 없는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앉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 걸까요? 현장 점검 360도에서 권수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부부가 한 달이 넘도록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텐트 안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잡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부부는 지난 9월 25일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집에서 8년을 전세로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다 강제로 다 가져갔다니까요. 살림살이 싹 다 가져갔어요, 우리 지금. 가져갔어요? 아니면 다 밖에다 그냥? 다 가져갔다니까. 가져갔어. 예, 사람이 없는 새. 주인이 와가 문 따고 가가. 그래갖고 완전히 이불이고 뭐 살림살이고 옷까지 뭐 키, 자동차 키, 전기포트. 되돌려받은 전세금 2천만 원은 대출을 갚는 데 썼습니다. 게다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 이전비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재개발구역의 주거 세입자는 구역 지정 공고일 전부터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 이전비를 보상합니다. 부부가 살던 이곳은 11년 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8년 전에 이사를 와서 받을 수 없는 상황. 점점 날씨는 추워지는데 의지할 건 비닐 천막뿐입니다. 가진 돈으로 혹시 다른 집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알아보니까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도 영세민 아파트 들어간다 해도 보증금이 그거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증금이 어디 있어요. 그거라도 지금 없으니까는 여기까지. 그거라도 있으면 지금 달서방이라도 더 가고 싶구만. 7, 80년대부터 동대구역을 따라 형성된 숙박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관과 모텔 등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면서 하나둘씩 문을 닫고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최 씨는 몇 남지 않은 이곳의 한 여관에서 10개월째 지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 원만 내면 되는 단칸방. 이곳으로 오기 전 9년 살던 월세방도 재건축 구역에 묶이면서 쫓기듯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떠나야 합니다.
그런 돈도 내가 못 내가 좀 약간 뭐 원망스럽겠지요, 솔직히. 이 집에 온 지가 딱 1월 17일에 들어왔거든요. 그렇기는 오늘 10월 17일이니까 딱 10달 됐지요. 그 세월만 자꾸 가쁘네요. 어딘가는 재개발, 어딘가는 재건축, 어딘가는 도시재생. 여러 이름으로 명시된 도시 정비 사업이 대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290곳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만 192곳에 달합니다. 대구 중구 전체 면적보다도 넓고 수성구 크기의 45배 가까이 됩니다. 대구의 한 시민단체는 이 가운데 세입자 비율이 60%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유자 위주로 진행되는 개발 사업에서 세입자가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대구는 현재 이렇게 건물을 한꺼번에 헐고 고층 빌딩을 세우는 전면 철거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오래된 주거지역이라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이곳에 머물고 있던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계속해서 강제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후 이곳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비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밀려나고 또 밀려나는 재정착하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에게 언제까지 이곳을 떠나라는 통지문 한 장 남기는 강제 철거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부터 세입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구시에서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 대한 다양한 이제 복지 상담 정보들을 뭔가 이렇게 집적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하나의 좀 지원 기구가 만들어져서 적어도 동절기엔 철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강제 철거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동절기에 급하게 나가야 될 경우에는 최소한 2달, 석 달 나가서 딴 데 동절기에 이분들이 일을 구하실 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은 2-3달 만이라도 방값을 어디든 대납을 해주든 본인한테 드리든지 하면은 한겨울은 넘길 수 있는데 겨울철에 쫓겨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정비구역 안에 임대주택을 확보해 이들의 주거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개발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 원치 않는 이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이주 지원은 필요하다. 퇴거와 함께 삶까지 뽑혀져 나가는 세입자들. 이들의 피눈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구 수목원에선 11월 10일까지 가을에 피어나는 국화를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국화 작품 12,000여 점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사랑입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국화로 만든 기린, 코끼리 등 동물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화 재배부터 작품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직원들이 직접 가꾸고 다듬었다고 합니다. 형형색색 가을 국화 속으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영천 시민운동장 입구에 있던 백신의 문학비가 영천 시립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천 출신의 백신혜는 여성 운동가이자 작가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을 사실주의 기법으로 다뤘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꺼레이, 적빈, 채색교 등이 있으며 소설 20여 편과 수필, 기행문, 논단 30여 편을 남기고 1939년 32세의 젊은 나이에 작고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소방차. 일반 차보다 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구 소방본부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방차 전용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소방차가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들어서면 음성으로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경보 기능을 비롯해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119 상황실에 상황을 알려주는 자동 통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소방차가 더 빨리 안전하게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선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시민들의 양보도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농업에 적용되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보호 장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농민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어떤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는지 또 대안은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석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갑자기 포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예, 그동안 세계무역기구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개독 지위에 간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공산품이라든지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그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독 지위를 우리가 주장을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개독국으로 잔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OECD 회원국이면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도 개독 지위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정부도 이번 결정을 통해서 올해 초부터 이제 사실 이제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직접적 계기는 미국의 요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개도국을 제외하는 4개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한국도 개도국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WTO 차원에서 직접적인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따르는 편이 한국으로 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도국을 벗어나게 된 것이고요. 네. 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또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싱가포르라든지 네. 또 브라질, 대만 같은 나라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벗어나야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달 이제 무역 보호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걸 좀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한일 관계의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네. 여러 가지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네네. 정부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정부의 이런 고민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지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또 미국과의 이제 다양한 협상에서 좀 유리한 부분을 선점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개도국에서 제외하는 4개의 기준은 뭔가요? 이건 먼저 참 이 부분 참 민망합니다. 네. 4개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WTO라고 하는 세계 무역 기구에서 정한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간단히 얘기하면요. 네. 트럼프 기준입니다.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서 중국을 압박하고 또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경제적 지위가 올라온 나라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밀어붙여 온 거고 올 연초부터 해서 네. 한국부터 해서 빠져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금 조 기자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보다 경제 1인당 GDP라든지 소득이 좀 낮은 나라도 이미 이제 빠졌어요. 스스로 알아서 빠지겠다고. 그러니까 세계 경찰국가 세계 초일 초강국인 미국이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니 안 따를 국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네. 우리는 또 워낙 또 안보적으로도 많이 연결되고 한데요. 어쨌든 그 트럼프의 지시에 의해서 미국의 무역 관련 부서가 정한 기준입니다. 이건 다른 거 아니고. 네. 그 가장 첫 번째가 이제 OECD 국가. OECD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라 그러죠. 네. 어느 정도 그야말로 경제력이 이제 좀 올라온 국가. 전 세계 이제 36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당연히 우리나라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G20, G20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네. 그 전 세계적으로 대륙별로 세계적으로 경제적 파급력이 상당한 국가들끼리 모이는 G20. 네. 우리 아시아에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인도가 포함되어 있죠. 네. 대륙별로 이제 몇 개 나라 포함이 돼서 전 세계 이제 20개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얼마 전에 왜요? 올해 G20 회의는 얼마 전에 오사카에서 있었죠. 네네. 해마다 이제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네. 그 두 번째 기준이 있죠. 이제 G20에 가입되어 있느냐.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세계 무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나라. 네. 우리나라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상당합니다. 3.3%다가 넘습니다. 높네요. 상당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기준 하나가 4개 기준 중에 네 번째가
국가 국민 소득입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월드뱅크 세계은행이라고 그러죠. 이제 월드뱅크에서 정한 그 국가의 소득 순위별로 매긴 그 기준을 보면 네. 1인당 소득도 우리가 이제 총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가 있고 네. 그러면 물가가 반영이 된 명목 소득 GNI라고 있습니다. 네. GNI 기준으로 봤을 때 이 GDP가 GNI가 조금 차이가 나요. 숫자가 차이 나는데 GNI 기준으로 세계은행에서는 $2,000 이하는 네. 는 굉장히 빈곤한 국가. 네. 그리고 $2,000 이상 $12,000는 소득 중위권 국가. 그 중위권 안에도 또 상중하를 나누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12,000 이상이 되면 이거는 고소득 국가다. 잘 먹어서 잘 살지 않느냐 이런 기준인 거죠. 근데 여기 또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나요? $36,000입니다. 높네요. 그러니 이 4개 기준, 트럼프의 4개 기준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딱 집어서 만든 기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국가 중에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국가 중에도 이 4개를 다 충족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조기자 했듯이 이미 그 뭐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은 말아서 빠졌어요 먼저. 네. 미국의 트럼프가 뭐 얘기하니 뭐 어쩔 수 없이 네네. 빠졌을 거고 우리는 좀 그래도 이렇게 좀 버텨오다가 시한이 23일이었어요. 네. 트럼프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시한 시한이 이번 달 23일 내로 네. 개도국 유지를 할 건지 빠질 건지 답변해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사실 지금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중국이 개도국 국가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도국 국가를 유지를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중국만 제재를 하려고 하니 중국이 왜 대한민국은 잘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제재를 하지 않고 우리만 제재를 하느냐 이렇게 태클을 걸 수 있으니 이런 기준을 걸어서 같이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강대국에 끼어서 지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가 가져올 변화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농업 분야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도 이제 수치로 보면은요 가장 이 핵심적인 쌀입니다. 우리가 밥을 주식을 하는 나라잖아요. 네.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로 다른 나라가 쌀을 수입을 자기들이 이제 수출이죠. 우리는 수입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매기는 관세가 513%였습니다. 네. 513. 이게 이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154%로 줄어들고 마늘은 기존의 관세 360에서 108, 고추는 270%에서 81%로 네. 거의 절반 이하로 관세가 떨어지면 다른 나라에서 뭐 쌀, 마늘, 고추를 우리나라 수출할 때 또 우리가 수입에 들어올 때 가격이 그만큼 내려가겠죠. 네. 그럼 시장 가격도 당연히 내려갑니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의 기존 이 농민들은 당연히 경쟁력을 뭐 상실 또는 굉장한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경제력은 상당히 올라왔고 또 1인당 GDP도 평균으로 봐서는 아까 제가 GNI 기준으로 $36,000 얘기했잖아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통계로 다 나온 겁니다. 네. 국제통계기구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온 얘기인데 그 정도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은 쌀의 질이 좋고 나쁠 떠나서 밥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저렴한 이 수입산 농산물을 구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네네. 네. 이것이 국민 식생활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마트만 가보더라도 네. 수입산 농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반찬거리도 중국산 김치가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이렇듯이 우리 식생활 자체가 이미 서구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산 밀가루로 인한 인스턴트 식품, 주로 빵이나 또는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게 서구화 되면서 우리 몸이 변화가 되거든요. 결국은 한국인의 암 발병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질병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병이 네. 특히 근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예전에 그 신토불이라는 노래도 한참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 WTO 협상에서 사실 개독지 상실 문제는 네. 단순히 이제 농산물의 관세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수입이 늘어나는 것만을 사실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식생화, 우리 음식 문화가 붕괴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값싸게 지금 한국으로 들어올 수입살 굉장히 싸게 들어올 텐데 이런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개독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도 앞으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어떤 방침을 내놓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여러 가지 대응이 있습니다만 조금 앞쪽에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을 해서 그 농민들에게 소득 보전을 해주겠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뭐 쌀이라든지 일부 농산물에만 해당됐지만 이제 전 작물에도 모든 작물에 확대 적용을 하겠다는 걸 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1조 원대 규모의 농어촌 상생 기금을 만들자. 네. 그래서 그 어려운 농가를 좀 지원을 하자. 그리고 그 상생 기금에 대기업들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에게는 뭐 세금, 세제 혜택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밝혀놓고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는 이미 이걸 나름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올해는 이 포기해야 된다, 개독 지위를. 그래서 당장 내년 예산에 15조 대 이상의 이 농촌 농업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고는 해도 농민들 입장으로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전농 경북연맹의 입장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우선 개발도상국 지위 해제 발표 이후 농민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요즘 농민들 335 모이면 빠지지 않고 얘기되는 게 지금 그 개도국지 포기 문제입니다. 농민만 죽어라 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제가 몸담고 있는 농민회는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요. 농민회에서도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하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농민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사안이죠.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지금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뭔가요? 우선 저가의 수입 농산물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나면 관세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죠. 지금의 2배 차이가 3배, 4배 차이로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서민들이 국산 농산품을 선뜻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농업과 농민이 피해 입게 될 거라는 것은 불을 보는 뻔한 일이죠. 혹시 지금 농산물 비싸게 팔고 있어서 농부들 돈 많이 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최근 20년간 농업소득은 물가 인상분 제외하면 완전히 정체 상태입니다. 한때 도시가구 소득의 한 90% 정도까지 이르고 있던 농촌가구 소득이 이제 60% 정도밖에 안 돼요. 도시에서 100만 원 벌고 있다 그러면 농촌에서 6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농촌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청년들은 거의 도시로 다 나가고 없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가만히 놔둬도 한 10년만 지나면 농업 농촌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불난데 부채질한다고 수입 농산물이 더 싼 가격으로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네, 농산물 개방 때보다 더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국제 경쟁력 강화죠. 하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경쟁력 강화를 외치면서 정책을 펴왔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철저히 실패했죠. 지금 현재의 농업 농촌의 현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농업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책은 농민수당이나 공익형 직불제 같은 직접 지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U 같은 경우에
전체 농업 예산에서 한 70% 이상을 직불 예산에 할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10%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무슨 뭐 고급차 타고 명품백 들고 해외여행 다니는 뭐 그런 사치를 농사 지으면서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그저 여기서 살 수 있게만 해달라,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네, 이를 위해 경북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거는 일단 개도국지 포기하는 걸 멈추어 달라 하는 것이고요. 만일 그게 도저히 안 된다 하면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당사자인 농민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겠죠. 네, 전국농민회 경북연맹 김태수 위원장을 통해 농민의 진솔한 입장도 들어봤고요. 현재 상황에 따른 경북도의 대응 방안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개도국지 포기에 따라서 우리 선진국 수준의 공익형 직불금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는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또 지방 차원에서도 우리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어떤 조치들, 예를 들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 또 농민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그 세부 칠성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도의 대응 방안까지 잠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는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두 분께서 종합 의견을 한마디씩 정리해 주시죠. 기 교수님부터. 한마디만 해야 되나요? 네. 간단히 압축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국민소득에 따른 뭐 국가별 기준 뭐 등등 얘기를 뭐 했었습니다만, 네. 그 대한민국은 어쨌든 지금 뭐 수출 규모로 전 세계 6대 수출국입니다. 네.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 기준으로는 세계 7대 무역국입니다. 네네. 예, 또 그리고 또 이 인구 5천만인 국가에서 국민소득이 3만 넘어가는 소위 30-50 클럽에 7번째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GDP 기준의 국가 총생산량도 우리가 12, 11, 12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 정도 국가가 아직도 개도국이라고만 늘상 주장만 할 수 없는 현실도 있긴 합니다. 네. 다른 전 세계 200여 개 다른 나라가 봤을 때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이러한 이 국가 상황으로 인해서 포기는 했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방금 우리 조금 전에 모니터 봤죠. 그 김태수 경북연맹 위원장께서 네. 얘기했던 대로 그럼 정부가 대안을 이제 만들어줘야죠. 만들어내야죠. 네. 공익형 직불제 금액 대폭 확장하고, 그리고 재해보험 같은 거 정말 농민들이 재해에 부담 없이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도 대폭 완전하게 지원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조 기자님. 네, 사실 농사를 짓는 데 대해서 농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자부심이라고 지금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그 농업이라는 것은 그 국가 안보나 마찬가지거든요. 국가 안보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 위주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외국의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결국은 농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네. 현재 당장 눈앞에 닥친 것 자체가 지금 농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앞서 그 김태수 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그 농민수당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얼마 전에 그 청송군에서도 농민수당을 신설하겠다 했는데 이런 농민수당 같은 게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공익형 직불제라든지 또 농민 기본소득 도입까지 이번 계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